예,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한웅구입니다. 오늘은 남과 북, 밥꿈칼의 백년 전쟁 강의에서 조금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밥꿈칼, 이 강의는 남과 북을 아울러서, 남과 북의 현대사를 아울러서 보려고 하고요. 남과 북이 분단되기 이전 그 상황부터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약 한 120년 정도의 역사를 훑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공부해야 할 것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중대한 변화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아마 그 120년 근현대사에서 해방, 한국전쟁, 그리고 광주,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아주 중대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1년, 2년 사이에 결정되는 일들이 여러분의 청년기와 장년기, 어쩌면 노년기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엄중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역사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예요.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 엄중한 변화의 시간에 한국 현대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낼 그 역사를 이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그 현대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좀 찾기가 힘들 정도로 고난이 중첩됐어요. 어느 나라나 다 힘들었습니다. 다 힘들었어요. 다. 그런데 한국이 조금 더 힘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식민지 지배를 당한 나라 많습니다. 유럽 몇몇 나라 빼놓고는 다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죠. 군사 독재를 당한 나라 많습니다.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 군사 독재를 겪었어요. 그래서 식민지나 군사 독재는 이제 보편적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냉전의 피해도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독 뭘 겪었냐면, 다른 나라는 냉전, 차가운 전쟁을 겪었지만 한국은 뜨거운 전쟁을 겪고, 그 분단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되잖아요. 한국, 뭐 독일, 그다음에 베트남, 한국이 분단됐는데 독일이나 베트남은 통일됐는데 한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전쟁 치르지 않았고, 베트남은 또 이제 베트남대로 전쟁을 치렀지만 한국처럼 전면전을 치른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국만 유독 전면전을 치르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 냉전 분단, 이제 분단으로 인한 전쟁과 학살, 그다음에 군사 독재의 그 멍에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꺾이지만은 않았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형님들 열심히 살아서 지금 한국이 이 K자 돌림들 많잖아요. K 데모크라시, 특히 뭐 처음에는 K-팝, 또 K-필름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가 K-컬처 전반으로 확대되고 지금은 이제 K-데모크라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부분들, 특히 민주주의 영역에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실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험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 가장 앞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거대한 역사가 지금 만들어지는, 저도 60년이 넘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평생 역사를 공부해 왔지만 아주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역사의 역사의 격동기를 참 많이 겪었어요. 그렇게 아주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박정희가 죽고 광주, 그다음에 6월 항쟁, 그리고 또 민주 대통령의 탄생, 민주적인 정권 교체, 그 직전의 IMF,
그 다음에 촛불항쟁, 그리고 12.3 계엄 내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참, 파란만장했네요, 나름. 저만 그러겠습니까? 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겪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지금 이제 특히 젊은 분들, 이제 이런 막 20살 남짓한 나이에 엄청난 역사의 현장 속으로 이제 패댕이 쳐졌다고나 할까요? 그 주변에서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제 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총독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이렇게 위안부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또 강제 징용 징병 끌려가서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거기서부터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분단이에요. 38선이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38선이 내려앉아 버렸고, 이 분단선이, 이 분단선 앞에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게 있죠. 이 아이들이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았으면 지금 나이가 80입니다.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가 이어졌어요. 군사독재,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들어와서 전두환 노태우 또 13년을 했죠. 그로부터 민주화가 되어 가는데, 민주화는 좀 우리 바람보다는 더디게 됐습니다. 더디게 진행됐고, 그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해서 여기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지금 보면은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여러분 부모님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굉장히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건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세우는데, 민주주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저는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한 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골고루 나눴을 것이냐, 그게 가장 궁극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의 민주주의도 중요한 거지만, 실제 자원을 어떻게 나눴느냐, 거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최악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골고루 최악의 상황은 면할 정도의 국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의 그 내용의 민주주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 단계에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 그 10위권의 국가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년 전에도 1등부터 10등까지 그 사이에 들었던 나라들, 아니면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덩치가 아주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에요. 한국처럼 조그만 나라,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게다가 분단까지 된 나라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망도 많이 했었지만,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한테 폭삭 속았수다, 한 말씀 드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가 진보할까요? 여기 박근혜가 당선돼서 우리가 했죠. 윤석열이 당선돼서 했죠. 12.3 기염 사태를 겪었죠. 그래도 역사가 진보할까요? 예, 저는 역사 진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역사가 진보하느냐? 예, 진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역사에 어마어마한 진보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잘 보내서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죠. 우리가 암만 노력해봐야 역사 진보하는 거 아니야? 맨날 똑같아. 그러면은 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의 진보에 대해서는 좀 질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뭐 하나가 바뀌었다고, 정권 하나가 바뀌었다고 세상이 확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건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첫 발짝을 떼고 가능성을 이제 열어젖혔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변화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권의 출범을 앞두고 있고, 이걸 뭐 조금 지나서 보실 분들은 이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지. 아이, 정권 바뀌어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윤석열 내란 사태까지를 겪고, 그날 밤에 어떠셨어요? 뭐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른데, 굉장히 공포를 느꼈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조금 역사를 이제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낙관적인 마음이 생겨서 그런지 저는 저게 미쳤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친 짓을 한 거였고요. 그걸 진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를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본다는 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1인 1표입니다. 1인 1표로 투표를 한다면 어떨까요? 자, 노동자가 많아요? 자본가가 많아요? 노동자가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백다 많죠.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1인 1표로 투표를 한다면 노동자를 위한 정권이 들어서는 게 맞아요? 자본가를 위한 정권이 들어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 뭐 몇 번이나 선거가 이루어졌을까요? 전 세계에서 보면 뭐 몇만 번 선거를 했을 텐데 그 선거에서 거의 대부분 자본가 쪽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노동자 쪽이 어쩌다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선거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자본가가 이겼어요. 노동자가 많은데 왜 자본가가 이길까요?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투표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서 투표를 하는 건데 부정선거를 꼭 안 해오고 자기가 가서 투표를 해도 부자들을 찍고 자본가를 찍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한 30%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 부자들이 많이 찍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찍고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민주주의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1인 1표보다는 1원 1표에 가깝죠. 돈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훨씬 더 많이 관철되죠. 국회에 인구로 치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몇 프로쯤 되나요? 거의 한 30%? 가까이 되나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국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명 있습니까? 지금 비정규직 출신은 아마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요번 국회에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말귀를 알아듣는 의원들이 10% 남짓이나 될까? 10%는 조금 더 넘을까요? 요새 그래도 지금 이번 국회는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의 사회적 계급적 입장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본가들이 이 교육 시스템을 잡고 있죠. 여러분 보편 교육을 누가 이 의무교육 누가 실시했습니까?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도 있지만 자본가들이 실시했어요. 왜? 그래도 글자라도 알아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작업 과업 지시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품 설명서, 뭐 작업 공정 그런 거 이해하니까 그거 이해하도록 하는 거죠. 자, 교육이라는 현장이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계급 투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한쪽에서는 비판적인 민주시민을 양성하자 이제 하는 교육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노동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 늘 치열하게 그런 대립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똑같은 사건과 인물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다. 그 사례로 라쇼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1952년에 나온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스토리는 간단해요. 부부가 길을 가다 도적을 만나서 남편은 죽고 부인은 겁탈당했는데 그 얘기를 4번 보여주는데 각각 부인 입장에서 죽은 남편 입장에서 도적 입장에서 숨어서 지켜본 남욱군 입장에서 4번 보여주는데 4번이 다 다른 스토리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너무 재밌는 영화입니다. 기록이라는 게, 사료라는 게,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주장이라는 게 이렇게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한 가지 팩트를 전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구나. 지금은 뭐 더 심해졌죠.
이 가짜 뉴스까지, 팩트 자체까지 왜곡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12월 3일 밤에 윤석열이가 한 짓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는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친위 구테타였는지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의 마음가짐인데,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유행했었던 겁니다. 데프트라는 게임 플레이어가 있나 봐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아주 게임을 잘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어떤 대회에서 초반에 탈락을 했습니다. 초반에 탈락했더니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더니,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아니 뭐 매번 잘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실패했지만 거기 꺾이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소.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사람들 마음을 쳤나 봐요. 이제 실패하고 좌절했던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말, 중꺾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꺾마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줄인 것 같은데, 뭐 역대급 망언이라고 한 걸로 TV에서 나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본에 다 양보해놓고. 김태효라는 사람이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다음가는 실세였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안보 외교 분야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석열의 친일 외교, 친일 입장을 좌지우지했었던 작자인데, 나와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딱,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중일마라고 이제, 좀 기막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중일마하고 중꺾마를 딱 듣는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독립운동가의 마음하고, 친일파의 마음이겠구나. 친일파들은 중일마가 중요하죠.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독립이 한 번에 됩니까? 민주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아지는 것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거고, 어떤 때는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만, 그렇다고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하여튼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진화론적인 관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150년 가까이 됐고, 서구에서는 200년쯤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진화론이 있잖아요. 자연에서 진화론이 있는데, 그 진화론의 얘기를 갖다가 사회에다가, 인간관계에다가, 국제관계, 나라의 국제관계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진화라는 게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승열패, 생존경쟁, 자연도태를 거쳐서 쭉 지나야 왔는데, 이걸 적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사회진화론을 사회에다 적용할 때, 이때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은, 자본주의가 막 원시적 축적을 하면서 발전하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농노라고 이제 묶여 있었던 집단이 노동자와 이제 이 계급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약자가 도태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자본주의 아주 끔찍한, 아주 지금같이 자본주의를 좀 규제하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주 끔찍한, 아주 날것의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고, 거기서 이제 뚝뚝 떨어진 사람들은 아마,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빈민가 있잖아요. 거기 앤 해서웨이가 이제 창녀로 등장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찰스 디킨슨의 여러 소설에 나오는 이제 그런 암울한 시대. 그 시대의 얘기인데, 그때 뭐냐면 사회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등한 놈, 경쟁에서 패배한 놈들이 도태되는 게 인류가 발전하는 것이다. 인류가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을 살아남게 놔둬서 안 된다. 그냥 자연 도태시키고, 그게 우주의 법칙이다. 세상의 법칙이다.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 이 경쟁, 일변도의 이데올로기가
사실은 우리한테도 들어온 거죠.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19세기 말이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서양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잡아먹히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열심히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힘을 기르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매천 황현 선생도 사회 진화론을 따라서 열심히 했는데 잡아먹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회 진화론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매천 선생은 그 훌륭한 보수주의자인데 그걸 극복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잡혀먹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잡혀먹히려니까 왜 이렇게 슬프냐, 왜 이렇게 서럽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회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극복을 못했죠. 그런데 이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을 극복 못한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고 80년대 386 세대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뭐 기득권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으로 가고 굉장히 훌륭한 그 태도를 젊었을 때 보였었던 세대들도 개인으로서는 그걸 포기했는데 자식한테는 그게 안 되나 봐요. 학부모로서의 386은 꽝이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에 철저한 신봉자가 돼서 자기 새끼들을 과외의 세계로 밀어넣고 또 자기들도 그 세계에 적응하면서 살았고 또 많은 386 중에 또 일부는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돼서 설교 시장으로 뛰어들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미안한 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게 뭐냐면은 이 사회 진화론적 세계, 이 완전 이 무한 경쟁의 그 세계를 젊은이들에게 물려준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진화론적 세계관이 아직도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 경쟁, 학교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무한히 이 경쟁으로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른 세상이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게 경쟁밖에는 없느냐. 그래서 이제 이 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하질 못할 정도 학교 교육이 완전히 경쟁 일변도로 갔는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번에 이 내란 사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남녀 간에 이제 의견 차이가 갈렸다. 그다음에 20대 남자가 보수적이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거는 10대 남학생들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극우적인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고, 일배식의 사고방식. 그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그냥 반에서 몇 명만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그 젊은 남자애들 사이에 지배 문화가 됐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학교 현장이 굉장히 황폐해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교사들의 정치적 관리. 지금 교사들이 뭐 약간 정치적인 얘기 했다면 그 보호막이 전혀 없거든요. 뭐 그런데 그걸 그 일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중요한 공약을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아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리신 게 됐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조금 선생님들의 역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 토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대남, 또 이대남보다 또 조금 더 아래 그 세대가 뭐냐면 계급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민주화를 통해서 좀 평등한 세상을 꿈꿨는데 이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승자에게 승자 독식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자기 힘이 세지고 싶고 뭐 힘센 쪽에 가담하고 싶고 하는 게 뭐 인지상정일 수 있겠죠. 그래서 힘센 쪽으로 자꾸 가붙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베식의 문화가 약자를 조롱하고 짓밟고 강자 편에 서고. 근데 사실은 자기가 강자가 아닌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자기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강자 편에 서서 강자의 그 어떤 좀 똘마니가 되는 거죠. 똘마니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누가 강자인지 제대로 보라고. 윤석열이가 강자 같아요? 지금 그놈들이 미쳐서 발광을 하잖아요. 왜? 자기들도 자기들이 강자라고 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개돼지들한테. 자기들이 개돼지라고 얕잡아 보던 사회진화론적 세계관에서 도태되는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등한 것들이 어때요? 우리 신경림 선생의 시의 파장, 이런 파장이죠.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다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수가 돼서 우리 사회를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이 2025년 5월, 6월이라는 시기는 대한민국의 주류가 공식적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힘센 사람한테 붙고 싶은 사람들 누가 힘센지 잘 보세요. 그리고 힘셈이라는 게 뭐가 힘이 센 건가? 약자를 조롱하는 게 힘이 센 건가? 약자들이 서로 손을 잡는 게 힘이 센 건가? 지금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줄 똑바로 서세요. 줄 잘못 쓰면은 큰일,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윤석열을 따라가다가 똥통에 처박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힘이 센 게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관념부터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여튼, 박근혜를, 우리가 하여튼 울퉁불퉁한 역사를 살아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데 박근혜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년 만에 윤석열이 다시 등장을 합니까? 그래도 윤석열을 3년 만에 우리가 끌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자, 저는 진짜로 연구자로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들을 연구해오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 반어법 행위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해자 쪽을 연구했지만, 문재인 정권 때 왜 실패했나? 촛불로 잡은 정권을 왜 5년 만에 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그때 수구는 지멸렬해서 거의 몰락지경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지율 80%를 넘나들던 문재인 정권이 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좀 복귀하다 보니까 이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이에요. 전에 이제 싹수가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TV 토론에 나갔다가 말씀을 잘못하셨어요. 홍준표한테 말려 들어갔고, 동성애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 동성애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했나 보면은 97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세 분을 모셔놓고서 토론을 할 때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세 분이 거의 비슷하게 답을 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쩌겠냐. 개인의 취향인데 어쩌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존중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를 보수 쪽이나 민주 쪽이나 이회창, 이인재, 김대중의 3강이었는데 세 분이 다 비슷비슷하게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입니까? 2017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2017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97년 대통령 선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한국 사회가 후퇴해버린 거예요. 홍준표가 반대한다. 그리고 문재인한테 물었더니 문재인이 거기에 말려들어서 나도 반대라고 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취향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취향을 존중한다가 아니라 그냥 반대한다라고 해보니까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내 존재를 거부당한 거죠. 촛불 현장에서는 자기들도 가서 열심히 박근혜 퇴진을 외쳤었는데, 그리고 촛불 후보라고 문재인을 생각했는데 나를 반대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참 기막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 등장하는 민주정권, 촛불로 탄생하는 민주정권 내에 내 설 자리가 없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문재인 후보 무슨 지지선언하는 자리에 무지개 깃발, 성소수자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들고 이제 뛰어들었던 겁니다. 뛰어들었더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모인 이 까만 넥타이맨 아저씨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나중에라고 외쳤답니다. 나중에라는 건 뭐냐면, 아이디 문제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 거대한 수구 세력을 몰아내는 그 중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거 같은 사소한 문제는 나중에 제기해.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알아서 해주긴 개뿔.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게 이게 2017년 얘기인데 8년이 지나, 우리가 문재인 정권 5년과 윤석열 정권 3년이 지나서, 8년이 지나서는 남태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태령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런 나중에 그룹들. 우리 사회에서 거대한 민주주의라는 이 아주 중요한, 민주정권의 집권, 뭐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에 뒤로 밀렸었던, 성소수자, 장애인, 뭐 여성, 기후, 환경,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결합이, 남태령이 그 사람들의 연대, 그 사람들의 손잡음, 갑자기 튀어나온 그 사람들의 손잡음이 남태령을 구성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민주주의를 하지 못한 게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였다는 생각을 이게 들었고요. 그걸 남태령이 있기 이전에 아마 저 노래방 도우미 얘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뭐 600만인가 700만 뷰가 됐다고 하니까 웬만한 분들 다 보셨을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들었었던 어떤 정치 연설보다도 훌륭한 연설이었고요. 그 다음에 진짜 문재인 정권이 이래서 망했어 하는 얘기가 여기 답이 다 들어있었다고 생각해요. 강남에 땅 있는 놈들이 뭐 원래 그렇다고 치지만 쥐뿔도 가진 게 없는 20대 30대 남성과 노인들이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느냐. 시민교육의 부재와 그들이 소속될 적절한 공동체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우경화를 막지 못하면 또 다른 윤석열이, 또 다른 박근혜가, 또 다른 전두환과 박정희가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할 거다. 우리 민주주의 뭐가 약하냐. 쿠팡에서 노동자들 죽어가고 있고, 파주 용주골에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당하고 있고, 동덕여대에서 여학생들이 내몰리고 있고, 장애인들 지하철 현장에서 뭐 고통받고 있고, 데이트 폭력이 있고, 성소수자들 차별금지법이 있고, 이주노동자를 마음 놓고 살 수가 없고, 게다가 전라도를 향한 지역차별이 여전히 있는 사회. 이런 문제들이 민주주의의 중심적인 과제로서 등장하지 못하는 한 우리 민주주의는 좋은 민주주의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윤석열을 몰아내고 난 다음에 이걸 해야 한다는 걸 정말 밝혀줬고 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어떤 지식인보다도 명쾌한 연설이었고 자신이 밝히잖아요. 자기가 이른바 술집 여자라는 그런 우리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개돼지 취급받고 뭐 그러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낸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여의도와 남태령 대첩, 여의도 기적이었고 남태령 기적이었습니다. 광화문 기적입니다. 이 기영군이 이렇게 무장을 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치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기영군이 물러났습니다. 기영군이 물러났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가 그 얘기를 했죠. 이번에 난 기영군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기영군들이 상처가 많아서 굉장히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데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계엄령이 왜 실패했냐. 계엄군이 말을 안 듣는 게 굉장히 커요. 시민들이 나가서 막은 것도 있지만 만약에 계엄군이 총을 쐈다. 폭력으로 행사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는 진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데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민들이 계엄군을 밀치고 때려도 그냥 맞아줬습니다. 계엄군들이. 그거 사실은 우리가 기대를 못했었고 우리가 민주화를 늘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 민주화 여기까지 못 갔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강 작가가 특별하게 잔인한 군인, 특별하게 소극적인 군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하게 잔인한 군인은 없고 전부가 다 아주 소극적인 군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난 세상에서 기성세대들, 젊은이들을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민주화를 어떻게 이뤘는데, 민주주의에 관심도 없고, 지네 이익만 밝히고 그랬는데, 우리 잘못 생각했죠. 이번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에 젊은이들이 와, 이렇게 달려나왔던 것을 보고, 사실 나이 든 사람들 굉장히 반성했죠. 심지어는 20대 개새끼 소리라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게 됐고, 또 고마운 거는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들을 이해해줬어요. 2024년에 실패한 기업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1980년 광주는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야, 이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세상 오면은 윤석열 동상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태령 고개를 드디어 넘었습니다. 남태령 고개 어떤 곳입니까? 전봉준 시대가 몰려왔는데 경찰이 막았었죠. 그런데 거기서 연대와 나눔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남태령이라는 곳이 그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고, 왜 사람들 잡아다가 지하 벙커에다가 쳐넣는 데다가 남태령이었는데, 그 남태령이 우리가 연대를 만들어내는 그 현장이 됐습니다. 남태령 누가 달려왔습니까? 농민들이 그 길이 막혀 있다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광화문에서 집회가 끝나고 달려왔는데, 주로 20대, 30대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남성들도 좀 왔습니다만, 젊은 여성들이 압도적이었고, 그 여성들이 바로 그 자기들끼리 어떤 여성주의 그 활동을 하거나, 성소수자 그룹을 하거나, 장애인 활동을 하거나, 기후 활동을 하거나, 그런 각각의 자기들의 관심사로 몰렸었던 20, 30명짜리 모여있는 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우리 가자 해갖고 그냥 온 게 10,000명 가까이 와요.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뭐 먹고 사실라나요?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아무 이득이 없죠. 근데 달려온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연대의 손을 내밀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남태령이 이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와, 20대, 30대 여성들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20대, 30대 여성들도 보다 더 대단했던 건 뭐냐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그 힘이 위대했던 겁니다. 그 힘이. 그리고 그 힘에 가장 많이 담지했던 게 20대, 30대 여성들이었던 거고, 이 기운은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할 것이죠. 그래서 전 남태령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런 그 싹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남태령에서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은, 자, 이게 남태령이 그 사당동에서 이제 과천 넘어가는 거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은 남태령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 자기 커뮤니티에서, 야, 10,000원씩 내. 그래갖고, 죽 20그릇. 이제 전화도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니까, 과천이나 사당동에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죽 배달돼요. 남태령 집회 현장에 갖다 주세요. 그래서 죽 20그릇, 죽 30그릇. 그렇게 와서 죽 먹을 사람, 죽 드실 분, 그 소리가 밤새 울려 퍼졌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의도에서는 선결제. 그 다음에 그 전에 촛불 집회 광화문에서는 김밥하고 생수가 넘쳐났죠. 그 원조가 어디입니까? 바로 광주의 주먹밥 아닙니까? 광주의 주먹밥이 있었고, 또 남태령에서 워낙 추우니까 난방버스 보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이분들은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윤석열 정권 내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따로 각자 터져서. 그러다가 요번에 한꺼번에 모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냈고, 남태령의 기적에는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도권이 붙었지 않습니까? 이 소수자들에게 제도권이 응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좋은 영향력으로 앞으로 선거 이후에 이 결합, 남태령에서 우선 첫 번째 약자들이 모였고, 두 번째, 제도권이 거기 결합했기 때문에 성과를 낸 겁니다. 약자들만 모여서는 그 경찰이 길을 안 비켜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위대한 그 만남, 이것을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어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키세스 투쟁단, 키세스 시위대, 이것도 정말
입이 쩍 벌어지게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이었죠. 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위대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하지만 위대했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와 하고 놀랐더니 자기들은 언제나 싸우고 있었다는 거죠. 다만 흩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게 모여서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전작년에서 시위를 하는데, 전작년부 이준석이 전작년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희희낙낙 하잖아요. 그런데 전작년 그 집회에 사람들이 엄청 몰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건 뭡니까? 전작년, 자, 그 방식으로 하면은 지하철 타는 사람 불편하겠어요?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당연히. 그런데 남태정의 정신은 뭐냐면은, 불편하지만 내가 기꺼이 참아줄게 해요. 시민을 인질로 삼고 볼모로 삼고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데, 남태정의 정신은 뭐냐면, 그래, 기꺼이 볼모가 돼줄게. 우리가 잠시 인질이 돼줄게. 내가 불편하지만 나 뭐 먹고 사는 거 없고, 남태정 그 추운 데 가 있으면 나 춥고 배고프고 그렇지만 나 기꺼이 가줄게. 나한테 생기는 거 없어요. 뭐가 생길까요? 내가 급할 때 나한테 인질이 되어줄 그 시민들이 생기는 거죠. 딴 건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글이 참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오늘 그들은 전작년에 뛰어갔다. 전작년을 구하러, 그리고 전작년에게 구원받으러.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투쟁에 대해서 증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 연대가 만들어낸 위대한 힘,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 이거 뭐 국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랜 축적이 있었습니다. 오랜, 그리고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렸습니다. 근데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연구해내서 촛불 집회도 지나려 왔잖아요. 그전엔 화염병과 짱돌과 강목으로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거 내려놓고 촛불을 들기 시작했고, 촛불에서도 좀 으쌰으쌰를 많이 하다가 그거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법을 시작을 해서 저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3.1운동 때 비폭력을 외쳤지만 그때 만 명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민간인 학살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촛불 때는 어땠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내란 사태 어땠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위대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돕고 손을 잡는다는 게 이렇게 위대한 거죠.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성취한 지점이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아주 중대한 지점입니다. 남태정 세대가 탄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광주 세대였어요. 고생했죠. 우리가 광주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죽음을 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러다가 죽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정도까지는 아마 누구나 80년대에 다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세대들에게는 광주가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광주를 아는 사람과 광주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광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하고 좀 너무 독선적으로 우리가 때로 행동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광주를 기억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성질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태정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성질가 됐습니다. 이제 남태정 세대가 나아갈 겁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탔어요. 그러면서 노벨상을 타면서 거기서 기가 막힌 연설을 해줬죠.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재를 구할 수 있는가? 이 얘기를 딱 했는데, 이게 남태정에서 벌어지고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지금 한국의 현재 우리가 이 내란을 진압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시민들이 진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광주에 돌아가신 분들이, 제주 4.3의 계엄령에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등을 받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십니까? 계엄령에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왔습니다. 장갑차 앞에 막았었습니다. 천안문에서 중국 탱크를 막았었던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막아냈습니다.
왜? 제주 계엄령 희생자들, 광주 계엄령 희생자들이 우리 등을 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추운 남태령에서 영하 10도가 넘었어요. 근데 그때 물대포 쐈으면 어떻게 됐을까? 와,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여름날 저녁에 물대포 맞아도 쫙 한기가 도는데 영하 10도에 물대포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물대포 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백남기 농민이 막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대포 희생자. 우리 요즘 잡혀가면은 고문당하나요? 고문당할 걱정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박정철이, 권인숙이, 김근태가 막아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회 현장에 최루탄 쏩니까? 이한열이, 김주열이 못 쏘게 한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폭도예요, 폭도.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동학 폭도였고, 의병도 폭도였고, 삼연동도 폭도고, 독립군도 폭도고, 10월 항쟁도 폭도고, 4.3 항쟁도 폭도고, 여순 항쟁도 폭도고, 4월 혁명도 폭도, 부마 항쟁, 광주 항쟁 다 폭도였습니다. 폭도들이 만들어온 현대사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 민간인 학살 당한 사람들, 그 죽음을 우리가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다는 말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누구나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은 자가 왜 산 자를 도왔나, 어떻게 도울 수 있었는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20대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세대들, 지금 60대, 70대 또는 50대 후반 그 세대들은요, 인생의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민주화 운동의 한 절반쯤은요,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는 사람들 장례식, 추도식, 위정제 쫓아다니는 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참혹했냐면 죽었다는 사실조차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주도에 가면 제삿날이 똑같은 집안이 마을마다 제삿날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입도 뻥끗을 못했어요. 민간인 학살했고 10년 동안은 뼈도 못 추렸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을 묻어주지도 못했어요. 그 죽음을 입에 올릴 수도 없었고, 추모하고 제사 지내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입도 뻥끗 못하고, 눈물 흘리면 그것도 빨갱이에요. 애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사람들 마음을 제일 때리는 대사가 그거잖아요. 너를 장례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만 질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80년 광주를 거치면서 비로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잊을 수가 없다. 그 기억 투쟁. 매년 5월에 오면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망월동 참배를 갖고 기념일들을 챙기기 시작했고, 위정제를 지내고 추모제를 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들, 허공중에 흩어진 이름들, 부서지다가 내가 죽을 이름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전태일 열사를 떠올렸고, 광주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떠올렸고, 만주의 그 허허벌판에서 죽은 독립군들을 떠올렸고, 그러면서 민주화 과정에서 의문사한 사람들을 떠올렸고, 노동 현장에서 분신 자살한 사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때마다, 날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발만 대면 드는 찬스를 놓쳤던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죽 써서 개죽이었는데 죽은 다 썼잖아요. 이번에는 개 주면 안 되고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만난 세상, 다시 만난 세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죠. 이제 이 촛불 이후, 그러니까 이 남태령 이후에 이제 본 댓글 중에서 참 제일 제 마음을 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태일 이전으로, 세월호 이전으로, 백남기 농민 이전으로, 이태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남태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죠. 남아있을 자는 남아라. 우리는 앞서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보 아니에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거. 우리가 그만큼 온 거예요. 과거도 돌아갈 수 없는 거. 이게 역사의 진보 아닙니까? 우리는 애도 받지 못한 죽음을 끊임없이 불러왔습니다. 이 문익환 목사님이 이한열 장례식에서 했었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울렸죠. 이름만 불렀어요. 전태일 열사요, 창준하 열사요, 김상진 열사요, 광주 이천여 영영이시오. 그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왔기 때문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들이 온 것입니다. 우금치에서 죽은 자의 몸 위에 포개진 산자의 몸과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 동호, 소년이 온다 주인공이죠. 동호의 마지막 밤을 생각하면서 나는 울었다. 그들이 온 거예요. 그들이 왔다. 그들이 왔다. 소년이 온 것 아닙니까? 세월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벽이 된 아이들의 핸드폰이 여의도와 남태령에서 내려와 응원봉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출발점이에요. 해방되고 우리가 신난다고 좋아했는데 8년 만에 전쟁이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2세대 반 걸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민주주의 하면서 여러분들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끼셨죠? 국회에서도 계엄해서 빨리 해야 하는데 의장도 답답합니다. 의안이 올라와야죠. 시간 끌었죠. 헌재에서도 시간 끌었죠.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 마음보다는 조바심이 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윤석열 어떻게 잡아놓습니까? 절차 오겠다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중요한데 이 절차를 잘 지켜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를 지켜서 여러분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운 결과 어떻게 됐어요? 민주주의가 이제 밥을 먹여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만든 그거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전체에 피와 땀이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공헌에 따라 차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최저의 어떤 안전망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싸운 만큼 성취한 만큼 여러분 몫이 됩니다. 7, 80년대에는 그런 꿈 꾸질 못했어요. 쉽게 비유한다면 연못을 펼 때 어떻게 해요? 파갖고 물 부으면은 다 스며들죠. 다 스며드는데 언젠가부터 고이기 시작하죠. 땅이 물을 먹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물을 갖다 붓는 만큼 그대로 물이 고일 겁니다. 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불안한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출산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우리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였지만 부모님들을 모시는 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단군이를 처음으로 오래 살까봐 걱정이 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두 부모를 한 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노인네 넷을 모셔야 하는 세상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 한 분 가지기도 힘든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걸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그 방법, 그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 역사 이런 거 다 별거 아닙니다. 역사는 학교나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역사라는 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끝자락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을 만든 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궁금한 거 거슬러 올라가면서 왜 지금이 이 모양이지? 이걸 역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낸 오늘 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긴 릴레이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쪽하고 격차를 벌리고서 바통을 넘겨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지만, 우리도 나름 열심히 뛰었어요. 뭐, 그 중에, 뭐,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고, 이 트랙을 벗어나서 딴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젊은이들이 제대로 뛸 차례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뛰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 성과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은 이 집단으로서 소속돼서 우리가 개인으로는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집단의 단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노동자라고 뭉칠 수도 있고, 노동자 중에서도 뭐 영역 노동자, 뭐 비정규직 노동자, 뭐 또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정규직 노동자, 뭐 여러 가지 분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개인입니다. 개인이 올바로 서야 집단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냐면은 이명박이 감옥에 간 다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명박 뭐 감옥 보내자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죠. 감옥 갈 때는 야 신난다 했는데 감옥 집어넣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거 즉각 치러야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있으면서도 이명박 저 인간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우리가 대통령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는 게 맞지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그런 놈들을 뽑으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명박이가 왜 감옥 안 가는 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기어 나와갖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니까 저 감옥 다 사줬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 20살의 이명박은 어땠을까요? 이명박 하면은 우리가 재벌의 이익을 대변한 자로 생각을 하지만 20살의 이명박은 배고파 못 살겠다 악덕재벌 잡아먹자예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20살 때의 여러분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살 때의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20살 때의 나를 기억하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해요. 그때 뭐 친구하고도 물어보고 배우자하고도 물어보고 선배하고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상의를 하겠지만 20살 때 나한테 꼭 물어보세요. 내가 하려는 결정이 이거 해도 되는지. 20살 때 내가 박수 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킬 건 뭐냐면 20살 때 내가 펄쩍 뛰면서 야, 이 개 XX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삶의 목표가 있지만 내가 20살 때 나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 왜냐하면 20살 때 내가 제일 그래도 인생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울 때거든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개 그렇습니다. 20살 때의 자기를 잊지 마세요. 이명박이 20살 때의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감옥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정철의 빈소를 지키는 이 핸섬한 청년 누굴까요? 노루패스 보수의 원조 김무성입니다. 박정철이 왜 죽었습니까? 선배가 자고 갔잖아요. 그 선배를 잡다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룻밤 자고 갔다가 박정철이 나 때문에 죽었으면 그 선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박정철이 죽었다면 나는 내 남은 삶을 종철이와 함께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훈이라는 친구는 그렇게 살질 않았네요. 박근혜와 함께 김문수와 함께. 지금 김문수 노동장관 할 때 보좌관 했고 김문수 캠프에서 못 뛰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박정철의 영정을 들었던 이 청년은 한나라당 구의원이 됐습니다. 전태일이 분신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서울대 학생 두 명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이래요. 20살 때 이영훈과 70살의 이영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또 한 사람 김문수가 있잖아요. 전태일의 벗이 되겠다고 나섰던 김문수가 노동장관이 돼서 노란봉투법은 위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파업에는 선배 가압류가 쥐약이라고 그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져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처음처럼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처음이 여러분들의 성인이 된 나중에 노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떤 중심으로 기준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격변을 겪어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초심을 간직했더라면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그 성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20살의 나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